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두들 추석 연휴 잘 보냈죠?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유능길의 종답 아래에서 4-2단원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는 어디를 피면 되냐면 151페이지 가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여기 이제 개간 설명을 보게 되면 다음은 전쟁의 충격으로 눈이 멀게 된 소녀와 그 소녀의 처지를 마음 아파하는 소년의 이야기다 라고 하면서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라는 소재가 쓰이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우리에게 있어서의 전쟁은 뭐예요? 자, 6.25를 이야기하죠. 1950년대에 있었던 6.25 전쟁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사갈래의 특성이 무엇인지, 작품의 구성 요소들이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선생님이 이제 서사갈래의 특성에 대해서는 저번에 이제 지난주에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 자, 작품의 제목이 뭐예요? 종탑 아래에서지. 그러니까 제목이 종탑 아래에서라고 쓰이고 있는 거는, 자, 이 작품에서는 종탑이라는 소재가 굉장히 중요하겠구나라는 거 여러분들 미리 짐작할 수 있겠고, 작품의 내용을 통해서 이게 어떤 기능을 담당하는지 찾아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일단 여기 이제 보게 되면 윤은길이라는 작가가 나오고 있는데 매우 중요한 작가죠. 현대사회의 문제를 굉장히 이제 아주 잘 포착해서 묘사해낸 작가이고 수능에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모의고사는 말할 것도 없고 해서 보면 우리 현대사회가 직면했던 문제들, 분단, 뭐 이제 전쟁, 노동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잘 포착해냈는데 지금 선생님이 여기 언급한 작품들은 이제 1학년 국어 교과서에 수록되었던 작품들입니다. 장마, 그 다음에 아우켤레의 구두로 남은 산에 이런 작품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보게 되면 자, 앞부분의 줄거리부터 보도록 합시다. 환갑이 다 된 초등학교 동기들이 모교의 운동장에 모여 앉아 모깃불을 피워놓고 돌아가며 옛 이야기를 하나씩 한다. 마지막 순서로 평소 입이 무겁기도 소문난 최건호가 나서서 어린 시절의 사랑 이야기를 하겠다고 한다. 자, 그럼 이제 자, 보게 되면 지금 일단 등장인물이 누가 나오냐면 최건호라는 사람이 나와서 뭐예요? 어린 시절의 사랑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본문에서 보게 될 내용은 어린 시절의 사랑 이야기를 보게 될 텐데, 자,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액자식 구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액자식 구성 잘 알아둬야 되죠. 자, 그래서 작품의 구성을 보게 되면 쉽게 표현하면 뭐예요? 액자의 틀이 있고 그 속에 사진이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소설의 이야기가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깥의 이야기, 즉 뭐예요? 외부 이야기와 그 다음에 뭐예요? 속 이야기, 내부 이야기 두 개가 있다라는 거죠. 속 이야기는 뭐겠어요? 여기서 이야기한 어린 시절의 사랑 이야기, 요게 바로 이제 속 이야기에 해당이 되고 바깥 이야기는 뭐예요? 초등학교 동기들이 모교 운동장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요게 바로 이제 외부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액자식 구성은 사실 굉장히 빈번하게 출제가 되면서 아주 많이 인용되는 소설 기법, 구성상의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단 선생님이 이 단원에서는 액자식 구성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외부 이야기 속에 내부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두 가지의 구성이 되겠죠. 그래서 바깥 이야기, 속 이야기 이런 구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의 특징을 보게 되면 자, 이 둘은 시점이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동기들이 모였다. 최건호가 나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는 걸로 보아서는 3인칭일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근데 자, 속 이야기를 가보게 되면 뭘로 시작해요? 내가 나라는 호칭이 쓰면서 뭐 1인칭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점이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외화, 바깥의 이야기의 서술자가 내화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식의 구성을 굉장히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달하는 식의 구성으로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독자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바깥 이야기는 속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흘러들어갈 수 있는 윤활유 구실을 한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뭐예요? 굉장히 내용의 연결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지금도 여기서 보게 되면 최건우가 나서서 어린 시절의 사랑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등장하는 뭐예요? 나와 명은이의 사랑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 작품 같은 경우 굉장히 페이지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20페이지 정도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먼저 소설의 본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수업을 듣도록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선생님의 수업을 이제 잘 따라올 수 있고, 소설의 내용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선생님이 한 줄 한 줄 꼼꼼하게 설명하지 않고 개괄적으로 전체의 소설의 줄거리의 흐름을 잡아가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내용의 틀을 알아야지 쉽게 따라올 수가 있죠. 그럼 이제 봅시다. 발단이죠. 제일 처음에 발단. 자, 내가 그 계집애를 본 것은, 자, 누가 이야기하겠다라고 했어요. 지금 최건우가 나서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의 나는 최건우 1인칭이 돼 있죠. 그 계집애를 본 것은, 이때의 그 계집애가 누구예요? 우리는 읽었다라는 가정 하에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 겁니다. 명언을 이야기를 하죠. 맨 처음 본 것은 봄볕이 다냥하게 내리쬐는 한낮이었다. 자, 보게 되면 계절적 배경 제시되고 있습니다. 뭐예요? 봄이지, 봄. 자, 아침에 등교하면서 길가에 멍석을 펴는 짝눈이 아저씨를 봤기 때문에 나는 그날도 하굣길에 일부러 내 거리 하나를 더 지나 먼 길로 애돌아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얘다. 일부러 먼 길을 돌아서 간다라는 설정 자체는 어떤 특정한 하나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집을 갈 때는 지름길을 질러서 가지 먼 길을 애돌아서 가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날 위한 하나의 장치, 즉 개연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나와 소녀의 만남, 즉 뭐예요? 명은이가 만나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복선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보면 경찰서 앞을 지난 다음 시청 앞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다. 시청 담벼락을 따라 길게 잇대어 세워놓은 게시판이 큼지막한 벽보들로 더덕더덕 도배되어 있다. 벽보에는 최근의 전황들이 얘들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 제시되고 있죠. 뭐 전황이라는 단어 제시되고 있죠. 뭘 알 수 있어요? 아, 이 작품의 배경 한국 전쟁을 알 수 있는 거죠. 주먹덩이만한 붓글씨로 짤막짤막하게 적혀 있어 지나가던 행인들을 게시판 앞에 한참씩 붙들어 세우곤 했다. 자, 벽보의 내용들 봅시다. 국군 1사단 평양 입성. 자, 국군이죠. 국군과 유엔군 청천관 도하. 압록강 향해 진격 중. 중공군 참전 사실 밝혀져. 따위의 새로운 소식들을 내가 차례로 접하게 된 것도 그 게시판을 통해서였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 게시판은 어떤 일상의 이야기가 적혀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다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가 적혀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예요? 시대적인 배경을 굉장히 잘 볼 수 있는 소재가 되는 거죠. 만세주장 고두밥을 훔쳐먹기로 작정한 날은 덤으로 최근의 전황을 접하는 날이기도 했다. 최전방에서는 중공군의 춘계 대공세가 한창이었다. 국군 또는 유엔군 몇 사단, 자 다음 페이지 가봅시다. 몇 사단이 무슨 고지 전투에서 북계군 몇 개 연대를 섬멸했고 무슨 고지 전투에서 중공군 몇 개 사단을 괴멸하였다는 등등의 내용을 담은 벽보들이 게시판에 어지럽게 나붙어 있었다. 그러니까 계속 그 게시판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투, 섬멸, 그 다음에 중공군, 괴멸 이런 단어가 다 제시가 되는 걸로 보아 뭐예요? 전쟁의 상황이라는 거를 계속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보면 일사후퇴를 거쳐 전쟁은 처음 시작되었던 그 자리로 얼추 되돌아와 38선을 사이에 두고 오랫동안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다. 자, 이걸 통해서 이제 이 작품의 시대적인 배경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사후퇴라는 걸 이제 보면 뭐예요? 선생님 옆에 적어놨죠. 1951년 1월 4일입니다. 중공군 개입과 지금의 이제 중국이죠. 그래서 서울을 다시 이제 공산 진영에 빼앗기면서 피난민들이 대거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뭐예요? 서울을 버리고 이제 남쪽 지역으로 피난민들이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무렵이 이제 배경이 되는 거죠. 빼앗아 새로 차지한 땅은 거의 없는 셈인데 국군과 유엔군은 날마다 승승장구하는 반면 북계군과 중공군은 날마다 무더기로 죽어 나자빠진다는 내용만 벽보에 적히는 그 속내를 나는 당최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벽보의 내용이 다 뭐예요? 어떤 이념 대립, 전쟁, 반공 이데올로기 이런 내용들을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 가보면 낡은 양복 차림의 중절모를 눌러쓴 꽤 유식해 보이는 아저씨가 곁에서 소리내어 벽보를 읽고 있는 중이었다. 나는 그 아저씨에게 선멸이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았다. 몽땅 씨를 말린다는 뜻이라고 아저씨가 시원스럽게 대답했다. 그럼 괴멸은 또 무슨
뜻이냐고 다시 물었다. 아저씨는 잠시 뜸을 들이더만 겨우 씨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조리 다 때려잡는 것이라고 일러주었다. 얘들아, 여기 지금 선생님 체크했죠. 선멸, 괴멸, 요즘 이런 단어 여러분들 써요, 안 써요? 안 쓰죠. 이건 다 무엇과 관련된, 전쟁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의 사람들의 삶은 쉽게 표현하면 일상생활이 이런 전쟁과 폭력에 굉장히 익숙해졌다는 거죠. 왜?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용어가 쓰인다는 것 자체부터가 전쟁이 사람들의 삶 속에 굉장히 밀접하게 들어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언젠가 벽보에 자주 등장하는 그 말들의 뜻을 아버지한테 물어본 적이 있었다. 아버지는 다짜고짜 화부터 버럭내면서 쥐방울 만한 녀석이 그런 건 알아서 어디다 쓰려고 묻느냐고 욕설이나 다름없는 상스러운 말이니까 굳이 알 필요도 없다고 사정없이 윽박지르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반응은 어때요 지금? 아버지한테 물어봤지만 아버지는 가르쳐주지 않고 이제 혼이 난 거죠.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뭐예요? 이런 전쟁과 관련된 것들을 아이, 자신의 자식은 소상하게 알기를 원치 않은 거죠, 아버지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선생님 참고로 설명을 하면 얘다. 6.25 전쟁과 관련된, 특히 전쟁과 관련된 소설은 그 소설 속에 서술자가 대체로 누구로 설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냐면 어린 아이로 설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한국의 소설뿐만이 아니라 이제 외국의 소설도 마찬가지죠. 왜 그러냐면 어떤 전쟁의 잔혹함과 그 다음에 어린아이의 순수함,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극명하게 대비시키는 거죠. 전쟁은 굉장히 잔인하죠. 인간의 광기에 가장 극에 달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와 어린아이는 굉장히 순수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대비를 이루면서 전쟁의 어떤 잔혹함 내지는 잔인함이 더 부각되는 굉장히 극적인 효과를 누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어떤 전쟁과 관련된 소설은 어린아이의 눈을 통해서 묘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선생님이 앞에 이야기했던 윤은길의 장마라는 작품이 있었죠. 그것도 6.25 전쟁과 관련된 작품인데 그 소설의 서술자 역시 어린 아이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고, 그 다음 내용 이어서 보게 되면 아버지는 매번 그런 식이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자식에게 전쟁과 관련해서 이제 소상하게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 겁니다. 다음 보면 이제 시청 앞을 떠나 시 공간 내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꺾어 돌면 곧바로 익산군청이었다. 자, 군청이라는 곳, 익산, 옛날에는 이리라는 곳이었죠. 전라도의 이제 지명인데 이렇게 실제 지명과 그 다음에 군청이라는 곳은 지금도 현존하고 있죠. 이런 실제 지명을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뭐예요? 사실감이죠. 정말 그 이야기가 있었던 것과 같은 그런 효과가 느껴지죠. 나는 군청 입구에서 길바닥에 떨어진 나뭇개비를 찾느라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그 다음 차례가 익산 군수 관사이기 때문이었다. 관사 정원과 도로 사이의 담장 대신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철책이 쳐져 있었다. 철책에 나뭇개비를 대고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힘껏 달리면 따발총같이 타다다다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곤 했다. 관사 철책에 나뭇개비를 막 갖다 대려다 말고 나는 갑자기 손놀림을 멈칫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나무 몇 그루와 잔디밭만 휑하니 드러내 보이던 정원에서 인기척이 났다. 나하고 동갑 또래로 보이는 계집애였다. 얘다. 소설에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한다라는 거는 새로운 사건이 전개가 된다. 무언가 새로운 이야기가 전개된다라는 거에 대한 이제 암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설 구성의 3요소, 인물 뭐예요? 사건, 배경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이 이후에 이제 또 다른 새로운 이야기가 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보게 되면 화사한 꽃무늬 원피스 차림에 정갈하게 단발머리를 한 계집애가 한 손에 하얀 고무공을 쥔 채 양팔을 앞으로 나란히 뻗은 괴상 야릇한 자세로 도로 쪽을 향해 소리 없이 다가오는 중이었다. 얘들아, 지금 소녀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어때요? 뭔가 이렇게 팔을 앞으로 뻗고 걷는 모습이 평범하진 않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뭘 알 수 있을까요? 소녀가 뭐다? 장님이다 라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그 다음 내용 한번 봅시다. 그 다음 보면 계집애가 황금빛 잔디밭 위로 하얀 공을 도도도 굴리며 말했다. 나비야 나비야 이렇게 말을 하죠. 공은 잔디밭과 철책이 만나는 지점에서 정확히 구르기를 멈추었다. 내가 철책 틈새로 손을 집어넣으면 충분히 공에 닿을 만한 자리였다. 뜬금없이 웬 나비 타령인가 의아해서 나는 계집애의 행동 거지를 주의 깊게 살폈다. 지금 나는 뭐예요? 소녀가 장님이라는 것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죠. 그래서 뭔가는 보통의 사람과는 다른 그 모습에 이제 유의 깊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였다. 얼룩 고양이 한 마리가 정원수 가지에서 잔디밭 위로 햇솜 뭉치처럼 사뿐히 내려앉더니만 공을 향해 달려왔다. 고양이는 철책 너머에 버티고 서 있는 웬 낯선 사람을 뒤늦게 발견하고는 얘다. 지금 철책 너머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지.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낯선 사람은 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갑자기 다름질을 멈추었다. 녀석은 노란 눈동자에 잔뜩 경계의 빛을 담아 나를 노려보았다. 그러니까 앞에선 낯선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여기선 다시 나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뾰족한 근거도 없으면서 자, 종이 쳤습니다. 없으면서 옷차림과 용모만으로 계집애를 대뜸 서울 아이라고 단정해버렸다. 그리고 자, 서울 아이에 대한 나의 인식 보여주세요. 쟤 아무리 똑똑한 척 해봤자 모르는 게 너무 많아 탈이라고 속으로 비웃었다. 자, 모르는 게 많다. 그 다음에 비웃었다.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나는 이 서울 아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팔랑팔랑 공중을 날아다니는 진짜 배기 나비는 대판절 대관절 무슨 이름으로 불러야 옳단 말인가? 거기 누구 뭔가 수상쩍은 낌새를 짓는지 계집애가 내 쪽으로 멀뚱멀뚱 건너다 보며 위아래 입술을 연방 닮아거렸다. 계집애의 행동을 훔쳐보다 들킨 것이 창피해서 나는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다. 계집애의 눈길이 내 움직임을 제때제때 따라잡지 못했다. 이다. 나의 움직임을 아이가 따라잡지 못했다라는 건 왜 그래요? 소녀는 뭐?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거기 누구? 내가 처음 서 있던 그 자리에 아직도 눈길을 고정한 채 계집애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다시 불었다. 나는 손에 든 나뭇개비를 아무렇게나 땅바닥에 팽개치면서 단박질을 놓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뛰어가는 거죠. 왜 그래요? 난 이제 깜짝 놀라는 거죠. 뭘 알고? 아, 소녀가 앞을 보지 못한다라는 걸 알고 놀라서 이제 도망치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당달봉사다 이렇게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갑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서의 나의 행동은 뭐예요? 도망치죠. 그러니까 소녀를 맞닥뜨렸을 때 도망친다라는 건 굉장히 일단은 뭐예요? 소극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는 거죠. 집 쪽을 향해 정신없이 뛰면서 나는 속으로 부르짖었다. 계집애가 눈뜬 장님이란 사실을 최초로 알아차리던 순간에 놀라움이, 그러니까 이때의 나의 심리, 뭐예요? 놀라움이라는 거죠. 나로 하여금 만세의 주장 지혜밥을 훔쳐 먹으려던 애초의 계획을 깜빡 잊도록 만들었다. 그러니까 나는 너무나도 놀라서 나의 원래 모든 계획을 다 잊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날 밤이 깊도록 서울 계집애의 그 희고도 곱상한 얼굴이 그 화사한 옷맵시가 어딘지 모르게 굽뜨고 어설퍼 보이던 그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내 머릿속에서 줄곧 떠나지 않았다. 자, 그 다음 이제 전개에 가보도록 합시다. 뭔가 이제 본격적인 내용이 진행이 되겠죠. 여기서의 내용이라고 하면 등장인물 누구 있어요? 나와 소녀가 있었죠. 이제 그 둘 사이에 뭔가 이제 사건이 발생이 되겠죠. 이튿날 나는 학교가 파악이 무섭게 곧장 익산 군수 관사로 달려갔다. 이 관사에 누가 있어요? 이 관사 안에 소녀가 살고 있죠. 자, 다시 달려갔다라는 건 어쨌든 뭐예요? 그 소녀에 대한 일종의 궁금함, 호기심이 있기 때문에 달려갔겠죠. 관사 정원에서는 전날과 똑같은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었다. 계집애는 양팔을 앞으로 나란히 뻗은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거리를 재기 위함인 듯 몇 발짝 조심스레 걷다가는 공을 잔디밭 위로 도로로 굴렸다. 나비야 나비야. 아마도 철책 너머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 때문인 듯 나비란 놈은 정원수 가지들 사이에 몸을 숨긴 채 꼼짝도 않고 야옹야옹 울어대기만 했다.
공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잔디밭과 철책이 만나는 지점에 거의 정확히 멎어 있었다. 나는 퉁탕거리는 가슴을 애써 누르면서 나는 가슴이 지금 두근두근 하는 거죠. 철책 틈새로 손을 넣어 공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계집애를 향해 던져주었다. 이다. 앞에서 나는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지. 도망가는 소극적인 행동을 보였다면 여기서는 지금 뭐예요? 계집애를 향해 공을 던지면서 따옴표가 진행되는 걸로 봐서는 둘 사이 이제 대화가 오가는 거죠. 그래서 소극적인 모습에서 적극적인 모습으로 이제 변합니다. 공이 발찌 가까이에 떨어지는 순간 계집애의 얼굴에는 놀라움인지 반가움인지 모를 괴상야릇한 표정이 떠올랐다. 거기 누구 소녀가 말을 하죠. 사람이요. 얘다. 지금 말을 하는데 두 사람의 말 봅시다. 큰 따옴표가 사용된 것으로 보아 직접 인용이죠. 직접 인용이 되고 있는데 거기 누구 소녀는 뭐예요? 서울말 쓰고 있지. 사람이요. 뭐뭐요. 이거는 뭐예요? 사투리죠. 그래서 이 소년과 나 사이의 어떤 말투에서도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소녀 바로 알아차리죠. 아, 어제 바로 그 애. 계집애는 말 한마디로 상대방을 단박에 알아맞혔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난 널 알아. 나이는 나랑 비슷해. 키는 나보다 조금 더 커. 그리고 얼굴이 아주 못생긴 애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보면 마치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것처럼 자신있게 말하는 것이었다. 심지어 얼굴 못생긴 것까지 정확히 알아맞히는 바람에 나는 가슴 복판이 뜨끔 쑤셨다. 얘다 뜨끔했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감추고 싶은 사실을 들킨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일종의 뭐예요? 외모에 대해서 좀 열등감을 갖고 있는 소년이 되겠죠. 계집애가 내 앞으로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했다. 양팔을 앞으로 나란히 뻗지 않은 정상적인 자세로 걷느라고 철책까지 다다랐는데 반나절은 좋게 걸리는 듯 했다. 그러니까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과는 달리 그냥 우리의 일반적인 자세, 차렷하고 이제 걷는 그 자세가 힘이 든 거죠. 못생겼다고 해서 미안해. 그냥 괜히 해본 소리야. 못생긴 게 사실이라고 나는 하마터면 실토정할 뻔했다. 생기다만 얼굴 같다고 모두들 나를 놀려대곤 했으니까 실토를 할 뻔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통해서 나의 알 수 있는 성격 보여. 굉장히 뭐하구나, 솔직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너가 아버지가 군수냐? 너그 이런 말들을 통해서 뭐예요? 아, 나는 사투리를 쓰고 있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얼굴 문제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 나는 엉뚱한 대로 말머리를 돌렸다. 군수가 뭔데? 네가 익산 군수 딸이란 말이여. 익산 군수가 뭔데? 군수 관사에 살면서 군수가 뭔지도 모르다니. 역시라는 거는 앞에 내가 이야기했던 사실을 다시 한번 재차 뭐 할 때 쓰는 말이에요? 확인할 때 쓰는 말이지. 어떤 사실을 확인하는지 봅시다. 서울 내기들은 서울 내기에 대한 나의 생각,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은 무지렁이들이라고 생각해 쉽게 이야기하면 무식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역시 뭐에 나의 부정적인 시각 다시 한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서울 내기들한테는 잠자리면 무조건 다 그냥 잠자리 지나지 않을 뿐이었다. 실잠자리, 기생잠자리, 비단잠자리, 고추잠자리, 된장잠자리, 쌀잠자리, 보리잠자리, 밀잠자리, 말잠자리, 호랑잠자리 등등 하면서 뭐예요? 여기서 쓰이고 있는 건 컴마 뭐하고 있니 얘들아? 나열하고 있죠. 어떤 객관적인 이제 대상을 지금 나열하고 있는 거죠. 가지각색의 수많은 잠자리가 세상에 있는 줄 꿈에도 모르는 벚구들이었다. 바보 이 말이죠. 바보다 해서 보게 되면 지금 여기에서는 잠자리를 일예로 들면서 서울 내기들은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역시 여러분이나 선생님이나 모두 다 마찬가지죠. 옛날 이제 그 어린 시절 시골에서 보낸 사람 아니고서는 이렇게 이제 디테일한 잠자리 종류를 접할 기회가 사실 없죠. 그래서 보면 난 그런 거 몰라. 외갓집 식구들이 가자는 대로 그냥 여기까지 따라왔을 뿐이야. 계집애가 심드렁한 어조로 중얼거렸다. 어찌다가 그렇고럼 당달봉사는 되어 뿌렸다냐 라고 하면서 여기서 지금 내가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달봉사. 왜 그렇게 눈이 멀게 되었냐, 봉사가 되었냐, 시력을 잃게 되었냐. 그러니까 소녀의 어떻게 보면 사실 이제 가장 아픈 부분을 이제 묻고 있죠. 나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간밤부터 줄곧 품어 나온 의문을 입 밖으로 불쑥 털어냈다. 당달봉사가 뭔데? 역시 서울 내기다 별수가 없다. 뭐예요? 아는 게 없다 이 말이지.
나는 당달봉사가 어떤 건지 설명해 주려고 철책에 바싹 달라붙었다. 그 순간 뭔가 이상한 낌새가 퍼뜩 느껴졌다. 자, 여기까지만 잠깐 보고 왼쪽 한번 봅시다. 내가 쓰는 사투리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사투리의 효과 봅시다. 어떤 순박한 성격, 나의 순박한 성격을 이제 부각시켜주고 공간적인 배경 뭐예요? 뭐가 배경이다? 시골이 배경이지. 우선 정확히 뭐? 익산이라는 시골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사실감 생생함을 준다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전라도 된다. 경상도 이제 부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서울말을 써. 그러면 뭐예요? 작품이 뭔가 생생한 느낌이 떨어지고 사실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부산을 배경으로 했으면 이제 부산 말이 등장을 해야 되는 이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투리가 등장을 할 때는 두 가지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향토성 내지는 순박함 이런 걸 부각해 주는 걸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실감을 부각해 줄 수 있다. 당연히 시골을 배경으로 했으면 그 시골에 등장하는 인물은 뭐예요? 사투리가 등장해야지 사실감이 부여가 되는 거지. 시골에서 30년을 살았다라고 하는데 서울 말씀에 이거는 말이 안 맞는다라는 말이죠. 자, 작품을 이어서 이제 보게 되면 관사 쪽을 둘러봤는데 자, 역시 또 누가 등장해요? 자, 뉴 페이스 등장하죠. 노파가 등장합니다. 노파가 유리창 안쪽에서 무시무시한 눈초리로 나를 쏘아보는 중이었다. 얘다, 여기서의 눈길 한번 보세요. 무시무시하다. 쏘아본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의 눈빛에는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호의를 담고 있는 메시지가 아니라 뭐의 일종의 경계심을 담고 우리 손녀한테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지켜보는 거죠, 지금. 어마 뜨거라 하고 나는 전날처럼 또 단박질을 놓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나는 그 할머니의 눈빛을 보고 또 도망가는 거죠. 얘기하고 다급히 부르는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지만 나는 뒤도 안 돌아다보고 진둥한둥 줄행랑을 놓았다. 이튿날은 군수관사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다. 그 이튿날도 마찬가지였다. 관사 쪽을 외면한 채 지낸 그 이틀 동안에는 만세주장 앞길 멍석 위에 널린 지혜밥을 봐도 뱃속의 회가 전혀 동하지 않았다. 쉽게 표현한 무슨 말이에요? 배고픔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나는 뭐예요? 뭔가 의욕을 잃은 거죠. 왜? 소녀에 대해서 지금 너무 궁금한 게 많고 보고 싶은데 그곳을 가지 않으니까 나는 이제 온 신경이 다 소녀 쪽으로 이제 모이게 되면서 뭐 배고픔도 느끼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서울 계집의 그 새하얀 낙꽃이 끊임없이 눈에 밟히는 바람에 역시 뭐예요? 소녀에 대한 관심이 언급되고 있죠. 그러잖아도 재미를 못 붙여 애들 먹던 학교 공부가 한결 더 부실해졌다. 그러니까 학교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죠. 자, 중간 부분은 이제 줄거리도 처리가 되었습니다. 봅시다. 자, 군수관사에서 주랭랑을 놓은 지 사흘 만에 나는 다시 군수관사를 찾아갔다가 명은이 외할머니를 만났다. 자, 이 명은이 외할머니가 앞에 나왔던 누구예요? 노파지, 노파. 자, 얘다. 줄거리는 일반적으로 뭐예요? 작품에 대한 정보가 제시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정보. 명은이 외할머니는 나에게 자, 어떤 정보를 주는지 봅시다. 첫 번째 뭐예요? 명은이가 입원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명은이의 말동무가 되어줘 고맙다는 인사와 관사에 자주 놀러오라는 말을 한다 해서 고맙다는 인사, 그 다음에 자주 놀러와라 이런 말을 덧붙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알 수 있는 정보 뭐예요? 부모가 한꺼번에 죽는 것을 보고 명은이의 눈이 멀었으니 굉장히 중요한 정보죠. 그래서는 명은이가 눈을 실명하게 되는 계기가 뭐예요? 부모의 죽음이지. 이 죽음이 왜 일어났겠어요? 결국에는 전쟁 때문에 일어났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전쟁으로 인한 어떤 개인의 삶이 어떻게 망가지게 되는지 내지는 참혹함 이런 걸 결국에 그려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할머니가 당부를 합니다. 절대라는 말까지 붙이죠. 뭐 부모 이야기, 사람이 죽고 사람을 죽이는 이야기, 장님 이야기는 꺼내지 말라고 당부한다. 얘다. 절대 하지 말라고 당부해. 일종의 뭐예요? 금기지. 얘다. 작품에 금기가 등장을 하며 보통 이 금기는 어떻게 돼요? 깨지지. 지켜지는 금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명은이의 퇴원이 예정된 날은 때마침 주일이었다. 우리 식구들은 서울에서 피난 내려온 막내 이모의 전도 덕분에 수복 직후부터 신광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 해서 교회라는 새로운 장소가 또 등장을 합니다.
교회 사찰인 딸고마니 아버지가 힘차게 울려대는 종소리에 이끌려 나는 주일 아침에 신광교회로 향했다. 주일학교 반사의 지시에 따라 나는 예배 도중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드렸다. 이북 피난민 출신으로, 그러니까 이북의 피난민 출신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등장할 수 있는 소재가 되는 거죠. 중앙시장에서 철물점을 경영하는 호라비 반사는 매주 공과 공부가 끝날 때마다 한 주일 동안 저지른 죄를 모조리 고백할 것을 어린 제자들에게 강요하곤 했다. 전에는 만세주장 지혜밥을 훔쳐먹은 죄야. 이건 누구의 죄예요? 나의 죄가 되는 거지. 어쩌다 길에서 주운 돈을 주전부리에 사용한 죄 따위가 내 고백 기도의 주된 내용이었는데, 명은이를 만난 후 당달봉사라는 나쁜 말을 사용한 죄 하나가 내 기도 속에 덧붙여졌다. 자, 이게 덧붙었대. 이거는 당달봉사는 누구와 관련된 거예요? 명은이와 관련된 거지. 그래서 명은이한테 이 말을 한 거에 대한 뭐예요? 일종의 미안함이 나의 하나의 기도로 덧붙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보게 되면 나는 주일 학교를 마치기 무섭게 신광교회에서 곧장 시청을 향해 달려갔다. 명은이에게 건넬 선물을 장만하기 위해서였다. 자, 이 선물이 뭐예요? 전황. 자, 뭐예요? 전황은 뭐니까? 전쟁이죠. 전쟁에 대한 새로운 소식은 안못 보는 명은이에게 의미 있는 선물이 될 뿐만 아니라 내가 결코 시골뜨기라고 만만히 볼 상대가 아님을 서울내게 계집애한테 일깨워주는 확실한 증거물이 될 것이었다. 얘다. 전황에 대한 새로운 소식. 전쟁이지. 자, 바로 여기서 뭐예요? 금기가 깨지지. 즉 뭐예요? 할머니의 당부가 어겨지는 거지. 자, 절대로 명은이 앞에서는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걸 이야기한다라는 건 뭐예요? 이와 관련한 뭐가 새로운 사건이 발생될 것이다. 즉 뭐예요? 나와 명은이 사이에 뭐 갈등이 발생할 것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보면 아무도 없는 정원 내부를 기웃거리며 철책 앞에서 서성거리는 참인데 관사 현관문이 빠끔히 열렸다. 명은이 외할머니가 손짓으로 나를 불렀다. 나는 난생 처음 익산군수 관사 안으로 쭈뼛쭈뼛 발을 들여놓았다. 잔뜩 겁을 집어먹은 채 낯선 구조의 야곡지 거실을 통과하는 나를 액자 속의 이승만 대통령이 근엄한 표정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승만 대통령 이런 게 이제 일종의 다 시대적인 배경이 될 수 있겠죠. 지금은 이제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것 자체가 195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구나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명은이가 들어있는 작은 방으로 안내되었다. 명은이 머리맡을 지키고 있던 나비란 놈이 나를 보더니만 야옹 소리와 함께 냉큼 책상 위로 튀어오르면서 경계의 눈초리를 보냈다. 명은이는 얇고 보드라운 차렵 이불로 턱 밑까지 가린 채 반듯한 자세로 드러누워 있었다. 며칠 사이에 눈에 띄게 야인 모습이었다. 그래서 전보다 더욱 새하얗고 전보다 더욱 얘들아 뭐래요? 예뻐 보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여자가 예뻐 보였다라는 건 뭐 일종의 호감이지, 호감. 멋쩍고 쑥스러운 나머지 나는 괜스레 희죽희죽 웃기부터 했다. 명은이는 보이지 않는 눈을 내 얼굴에 맞추려고 내 웃음소리를 쫓아 머리를 움직거렸다. 재미있는 얘기 나누면서 천천히 놀다 가거라. 명은이 외할머니가 잣알이 동동 뜬 수정과 그릇과 과자가 수북이 담긴 쟁반을 방바닥에 내려놓았다. 명은이 외할머니가 방에서 나가기를 기다려 나는 준비해온 선물 보따리를 다짜고짜 풀어놓기 시작했다. 이 선물 소식이 선물이 뭐였어요?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였지.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전쟁과 관련된 소식이 쭉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트루먼 대통령 이야기 나오지. 메가더 원수, 유엔군 총사령관 다 전쟁과 관련된 소식이죠. 이걸 먼저 전했대. 연이어 의정부 전투에서 국군 1사단과 미군 3사단인 연합작전으로 북괴군 1사단을 포위해서 한개 연대를 섬멸한 소식을 숨차게 전했다. 명은이 너 섬멸이 무슨 말인지 알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 다음 내용. 초점을 잃은 채 내 얼굴 근처를 헤매던 명은이의 눈이 갑자기 회동그라졌다. 얘다. 명은이의 눈이 갑자기 회동그라졌다는 건 뭐예요?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전쟁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충격을 먹는 거죠. 지금 명은이는. 명은이의 그 같은 반응을 이를테며 저보다 훨씬 아는 게 많은 상대에 대한 우러름의 표시로 받아들이면서 이다.
뭐예요? 명은이는 지금 뭐예요? 전쟁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충격을 먹지. 근데 나의 오해지. 나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에 대한 우러름의 표시라고 지금 나는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서로의 지금 뭐예요? 사인이 맞지 않는 거지. 나는 더욱더 신떠름에 고부라졌다. 내친 김에 미군 구사단, 철의 삼각지, 중공군 대부대, 괴멸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들려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다음에 이제 보면 명은이 너 괴멸이 무슨 뜻인지 알아? 또 괴멸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명은이가 화제를 돌립니다. 과자 안 먹니? 멋이라고. 과자나 먹으라고. 자, 그다음 봅시다. 명은이는 헬쑥하게 핏기가 가신 입술을 바르르 떨면서 눈꺼풀을 아래로 착 내리깔았다. 이다. 여기 지금 보게 되면 뭐하고 있어요? 핏기가 가신 입술을 바르르 떤다. 눈꺼풀을 아래로 떤다. 뭐 하는 거예요? 외양을 묘사하고 있는 거지. 외양. 자, 외양 묘사를 통해서 뭘 나타내는 거예요? 명은의 심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떤 심리다? 입술을 팔 떠는 거는 뭐예요? 뭔가 굉장히 불편하고 내적인 갈등인 상황에서 나타나는 거죠. 즉,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거 뭐 있어요? 자, 인물을 제시함에 있어서 어떤 방식을 쓰고 있다? 간접 제시를 쓰고 있다는 거죠. 이걸 직접 제시로 나타내면 어떻게 돼요? 명은이는 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땠다? 굉장히 불편했다. 충격을 먹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를 빗기가 가신 입술을 팔을 떤다.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죠. 명은이가 눈을 꼭 감자 그때껏 숨어있던 속눈썹이 기다랗게 드러났다. 명은이의 권유를 받아들여 나는 아무 눈치코치도 없이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야? 나는 이런 명은이의 심리 상태를 알아차린다 못 알아차린다.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죠. 눈치 없이. 과자들 마구 입안으로 걸터들이기 시작했다. 명은이는 끝내 과자에 손도 대지 않았다. 명은이의 뭔가 불편한 심리를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자, 명은이는 단 하루 사이에 놀라우리만큼 기력을 되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 줄 보면 나를 피해 정원수 위로 숨어버린 나비를 대신해서 얼른 공을 집어 명은이에게 돌려준 다음 나는 또 선물을 전했대.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무엇에 관한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를 또 하는 거죠. 자, 영국군 29여당 글로스터 대대가 60여 시간 사투 끝에 중공군을 무찌르고 고지를 사수했다. 자, 뭐예요? 전황 소식을 계속 전합니다. 자, 시청각 게시판에서 공들여 외워온 벽보 내용을 뜻도 모른 채 앵무새처럼 고스란히 옮기면서 나는 명은이의 반응을 살폈다. 아니나 다를까 명은이의 소나기에서 스르르 힘이 풀리면서 공이 잔디밭으로 굴러떨어졌다. 뭐예요? 명은이의 충격을 이렇게 뭐예요? 무엇을 통해서? 명은이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거지. 이건 인물을 어떻게 제시하는 거? 간접 제시하는 겁니다. 간접. 서울내기 계집애를 감동시킨 내 솜씨. 그러니까 이거를 뭐예요? 나는 역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는 거지. 명은이는 충격인데 나는 뭐예요? 나는 명은이를 감동시켰구나 라고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다음 소식으로 넘어갔다. 다음 전쟁 소식을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부전선 임진강 전투에서 우리 국군이 중공군 63군 3개 사단을 격퇴하고 대승을 거두었단 말이야. 자, 여기서 이제 뭐예요? 갈등이 이제 폭발합니다. 뭐예요? 듣기 싫단 말이야. 제발 그만두란 말이야. 라고 하면서 이제 명은이가 드디어 버럭하게 되죠. 명은이가 쇠꼬챙이 같은 소리를 내지르며 갑자기 잔디밭에 퍼져버리고 앉았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돌발 사태에 벼랑간 어안이 벙벙해져서 나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보게 되면 뭐예요? 나는 어떤 명은이의 그런 반응에 놀라는 거죠. 왜? 나는 명은이가 이걸 되게 좋아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명은이는 이제 그게 아니었던 거죠. 아이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본 명은이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꼴도 보기 싫어. 가버려. 가란 말이야. 라고 하면서 제 손으로 머리카락을 마구 쥐어뜯으며 명은이는 거푸 쇠꼬챙이 소리를 질러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명은이 외할머니가 해끔하게 놀란 표정으로 관사 안에서 허둥지둥 달려나왔다. 가라니까 가는 수밖에 달릴 도리가 없었다. 아직도 영문을 모르는 채로 나는 불이 나게 관사를 빠져나왔다. 무엇이 서울 계집애의 성깔머리를 그토록 버릇집어 놓았는지 당최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다. 나는 아직도 뭐예요?
왜 명은이가 그렇게 화가 났는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릅니다. 내호이가 무시당한 관사 근처엔 앞으로 2번 다시 얼씬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나는 길바닥에 돌멩이를 발부리로 힘껏 걷어차 버렸다. 자, 여기까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보게 되면 전항에 대한 이제 의미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보게 되면 나의 입장이죠. 이거는 나의 입장. 명은이에게 뭐 호의를 베풀기 위한 것, 우월감을 드러내기 위한 것은 나의 입장이었죠. 근데 이게 뭐예요? 할머니의 당부를 어긴 것, 즉 명은이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게 상처가 된다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의 입장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이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아무런 의식이 없다라는 거죠. 아무런 의식이 없다라는 거는 사람들 내면에 전쟁이 굉장히 깊게 자리 잡았다. 그 다음에 사회적 분위기가 전쟁으로 그냥 팽배해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오늘 수업의 내용 좀 굉장히 길었는데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